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빅데이터를 통해 사회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관점이 재난안전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는 단순히 많이 모으는 것만으로 의미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현상을 측정하고 어떤 관계를 연결하며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게 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빅데이터와 네트워크 과학, 재난안전 계량 정보 분석, 그리고 실제 활용 사례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데이터가 현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질문을 더 선명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자료라도 어떤 위험을 줄이려는지에 따라 읽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전체 강의는 네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빅데이터가 등장하면서 과학적 방법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고, 다음으로 사회를 연결망으로 보는 네트워크 과학의 관점을 정리합니다. 이어서 재난안전 계량 정보 분석의 개념과 방법을 설명한 뒤 소방과 화재, 교통사고, 기상위험 등 다양한 사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각 부분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데이터의 수집과 해석, 네트워크의 구조, 정책과 현장 대응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장은 개념에서 방법으로, 방법에서 사례로 이동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앞부분의 질문을 기억해 두시면 뒤에 소방, 교통, 기상 사례가 단순한 그래프가 아니라 의사결정의 근거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빅데이터의 등장과 과학 방법론을 다룹니다. 빅데이터는 단순히 큰 데이터베이스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생성되고 흐르고 결합되는 방식 자체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런 변화는 사회 현상을 관찰하는 방법을 바꾸고 연구자와 행정기관이 질문을 세우는 방식도 바꿉니다. 동시에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더 조심해야 할 부분도 생깁니다. 표본이 편향될 수 있고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 방법론의 변화는 관측 규모만 커진 것이 아니라 관찰하는 시간과 공간이 촘촘해졌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가 자동으로 중립적인 것은 아니므로 생성 과정과 사용 목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빅데이터를 설명할 때 가장 널리 쓰이는 표현이 네 가지 부위입니다. 볼륨은 데이터의 양, 벨로시티는 데이터가 생성되고 처리되는 속도, 버라이어티는 텍스트와 이미지, 센서 기록처럼 형식이 다양한 정도를 뜻합니다. 여기에 베라시티, 즉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재난 안전에서는 이 네 요소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현장 센서와 신고, 영상과 소셜미디어가 빠르게 쌓이지만 그 안에는 누락과 중복, 오보도 섞일 수 있습니다. 재난 현장에서는 네 가지 부위가 서로 연결되어 움직입니다. 빠르게 들어온 정보라도 출처가 불분명하면 판단을 늦출 수 있으므로 신뢰도 표시와 교차, 확인 절차를 데이터 흐름 안에 넣어야 합니다. 빅데이터는 사회과학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방대한 데이터에서 규칙과 패턴을 찾는 데이터 마이닝은 기존의 이론 중심 접근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패턴을 찾았다고 해서 곧바로 사회적 원인을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았는지, 지표가 무엇을 대표하는지, 관찰된 상관관계가 어떤 맥락에서 생겼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빅데이터는 이론을 없애기보다 이론과 데이터가 만나는 방식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고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사회과학에서 빅데이터의 강점은 새로운 어, 질문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발견된 패턴을 정책으로 옮길 때는 현장 인터뷰와 질적 자료를 더해 숫자 뒤에 있는 사람과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에서는
표집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온라인 이용자나 특정 플랫폼 사용자의 데이터는 전체 시민을 그대로 대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대와 지역, 이용자 특성에 따라 관측 기회가 달라지고 적극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의 목소리가 과대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분석 단계에서는 지표 구성도 중요합니다. 하나의 숫자나 순위가 세상의 유일한 관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표는 현상을 압축해 보여주는 도구이지 현상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석자는 데이터에 없는 사람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주민이나 신고를 주저하는 집단이 빠지면 위험이 낮은 것이 아니라 관측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좋은 분석도 표현 방식이 적절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습니다. 시각화는 복잡한 데이터를 한눈에 보게 해주지만 어떤 축을 선택하고 어떤 색을 쓰며 무엇을 강조하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재난안전 대시보드라면 평균값만 보여주는 것보다 시간대, 지역, 취약계층, 대응자원 같은 맥락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각화의 목적은 멋진 그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고 빠른 판단을 돕는 것입니다. 시각화는 판단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잘못된 확신도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법례와 기준 시점, 데이터의 빈칸을 함께 표시하면 사용자는 화면을 믿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근거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네트워크 과학을 살펴봅니다. 네트워크 과학은 사람과 조직, 정보와 시설을 개별 항목으로만 보지 않고 연결의 구조로 이해합니다. 같은 수의 구성원이 있어도 누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에 따라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과 취약성은 달라집니다. 재난안전에서는 소방서와 병원, 경찰, 지자체, 시민, 통신망이 하나의 대응 네트워크를 이룹니다. 따라서 재난을 이해하려면 사건 자체뿐 아니라 연결 구조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관점에서는 한 기관의 성과보다 기관 사이의 연결 품질이 중요합니다. 연락처가 있는 것과 실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다르므로 훈련을 통해 연결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인간을 경제적 선택만 하는 존재나 사회 규범을 따르는 존재로 보는 관점에 더해 연결망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시각을 제시합니다. 개인의 행동은 혼자 결정되는 것처럼 보여도 가족과 동료, 조직, 지역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재난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공식 안내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참고합니다. 누가 정보를 전달하고 누가 신뢰를 얻으며 누가 구조, 요청을 연결하는지가 대응의 질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공식 채널과 비공식 연결망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주민 리더와 현장 활동가를 위험 소통의 파트너로 인정하면 안내가 더 빨리 퍼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는 데도 유리합니다. 과거의 사회는 마을과 항맥, 혈연처럼 비교적 가까운 관계망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인터넷과 이동성이 커지면서 사람과 조직은 기존 경계를 넘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정보와 자원의 이동을 빠르게 만들었지만 위험도 함께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테러리스트 네트워크나 감염병 확산은 연결의 속도와 범위가 커질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보여줍니다. 오늘날의 재난관리는 지역 대응과 광역, 국가 차원의 연결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연결이 넓어진 사회에서는 지역의 작은 이상 징후가 빠르게 광역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관측과 중앙의 분석을 실시간으로 이어주는 공통 데이터 기준이 필요합니다. OECD 자료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개인의 교육 수준에 따라 인적 네트워크의 폭과 질에도 격차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결망의 차이는 단순한 사회관계의 차이를 넘어
정보 접근성과 도움을 받을 가능성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공공정보를 빠르게 접하고 대피를 지원받고 회복 과정에서 자원을 연결할 수 있는 능력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정책은 평균적인 시민만을 상정하지 않고 네트워크 취약계층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네트워크 격차를 줄이는 방법은 정보를 더 많이 보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해야 실제 행동이 가능한지, 이동 지원과 통역 같은 조건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관점의 핵심 질문은 무엇이 연결되어 있는가입니다. 작은 세상 현상은 멀리 떨어진 사람들도 짧은 경로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모든 노드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연결을 가진 허브가 정보와 영향력을 집중시키고 특정 연결이 전체 네트워크의 흐름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이 구조는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허브가 고장났을 때 큰 혼란을 만들 수 있다는 이중성을 가집니다. 네트워크 분석은 중심에 있는가 보다 어떤 흐름을 이어주는가를 묻는 도구입니다. 한 연결이 끊겼을 때 대체 경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재난 대비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밀그램의 실험은 사람 사이에 연결거리가 생각보다 짧을 수 있다는 직관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에서 더 흥미로운 점은 모든 사람이 고르게 연결된 것이 아니라 소수의 커넥터가 전달 경로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재난 상황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신뢰받는 담당자, 빠르게 정보를 모으는 기관, 여러 조직을 이어주는 실무자가 대응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짧은 연결 경로는 정보 확산의 기회이면서 오정보 확산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신뢰받는 연결자를 활용하되 최초 정보의 출처와 갱신 시각을 함께 전달해야 안전한 확산이 가능합니다. 티핑 포인트를 설명하는 세 가지 규칙은 재난 커뮤니케이션에도 시사점을 줍니다. 첫째, 소수의 법칙은 영향력이 특정한 사람이나 기관에 집중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둘째, 고착성은 메시지가 기억되고 행동으로 이어지려면 단순하고 반복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셋째, 상황의 힘은 주변 사람의 행동과 환경이 개인의 판단을 바꿀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재난 문자는 정확하기만 해서는 부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달자와 행동을 촉진하는 문장이 필요합니다. 재난 메시지는 길고 완벽한 이 설명보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행동 한 가지, 위치 한 가지, 확인할 공식 채널 한 가지를 담는 방식이 실제 이행 가능성을 높입니다. 무작위 네트워크에서는 대부분의 노드가 비슷한 수의 연결을 가집니다. 반면 규모 없는 네트워크에서는 소수의 허브가 매우 많은 연결을 갖고 다수의 노드는 적은 연결을 가집니다. 인터넷과 여러 사회적 관계망은 후자에 가까운 특성을 보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평균적인 연결수만으로 안전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허브가 어디에 있는지, 허브 사이에 대체 경로가 있는지, 특정 허브에 장애가 집중될 때 어떤 연쇄 효과가 생기는지를 봐야 합니다. 허브 중심 구조를 파악하면 어디에 보호 장치를 먼저 둘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핵심 허브만 강화하면 의존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작은 기관들의 독립적인 대응 능력도 함께 키워야 합니다. 네트워크는 고정된 그림이 아니라 계속 성장합니다. 새로운 노드가 들어오면 기존 노드와 연결을 만들고 사람들은 이미 많은 연결을 가진 대상을 더 쉽게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선호적 연결입니다. 재난안전조직에서도 자원과 정보가 특정 기관에 집중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집중은 조정 비용을 줄여 효율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그 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대응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효율성과 분산의 균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선호적 연결은 자원이 자라는 곳으로 모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정책에서는 이 집중을 효율성으로만 보지 말고 신규 기관과 취약 지역이 연결될 기회를 잃지 않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허브는 많은 연결을 한 곳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매우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허브가 통신 두절이나 과부하, 인력 부족을 겪으면 영향이 전체 네트워크로 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재난대응센터와 통신망, 대형 병원, 교통결절점에도 적용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좋은 대응 체계는 핵심 허브를 강화하는 동시에 허브가 기능하지 않을 때 작동할 수 있는 우회 경로와 분산된 현장 영향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허브의 취약성은 시설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연쇄장애의 문제입니다. 통신, 전력, 인력, 교통 가운데 어느 하나가 막혀도 대응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기능별 백업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성적 네트워크 연구는 감염병이 단순히 사람 수에 비례해 퍼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구조를 따라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수의 허브가 많은 연결을 갖고 있다면 그 허브를 통해 감염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과 치료 전략도 무작위로 동일하게 배분하는 방식과 연결이 많은 노드에 집중하는 방식 사이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다만 특정 집단을 우선 대상으로 삼는 정책은 윤리적 문제를 동반합니다. 네트워크 분석은 효과뿐 아니라 공정성과 낙인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감염 확산을 분석할 때는 연결수만큼 접촉의 빈도와 시간, 관계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예방정책은 효과적인 표적화와 개인정보 보호, 낙인 방지를 함께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재난 안전의 기본 개념과 관리 체계를 정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빅데이터와 네트워크 과학은 재난을 분석하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분석의 대상이 되는 재난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결과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는 재난의 정의와 분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4단계, 국가와 지역의 관리 체계, 그리고 국민 행동 요령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재난 안전은 특정 부처만의 업무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행정의 모든 기능을 연결하는 공공 시스템입니다. 이제부터의 기본 개념은 뒤에서 다룰 데이터 분석의 해석 기준이 됩니다. 재난은 단순한 불편이나 일시적인 사고를 뜻하지 않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관점에서 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또는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건을 말합니다. 원인에 따라 재난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태풍과 홍수, 지진처럼 자연현상에서 시작되는 재난이 자연재난이라면 화재와 붕괴, 교통사고, 국가 기반 체계 마비처럼 인위적 요인이 큰 경우는 사회재난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두 유형이 겹쳐 복합재난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분류의 목적은 이름을 붙이는 데 있지 않고 책임과 대응 자원을 정하는 데 있습니다. 원인이 복합적인 사건일수록 어느 기관이 먼저 조정하고 어떤 정보를 공유할지 사전에 합의해야 합니다. 재난관리는 사건이 발생한 뒤 구조하는 활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첫 단계인 예방은 위험 요인을 미리 줄이고 피해 가능성을 낮추는 과정입니다. 대비는 계획과 교육, 훈련, 장비와 인력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대응은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명을 구조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 활동이며, 복구는 시설과 공동체가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회복하고 재발 방지책을 보완하는 단계입니다. 네 단계는 직선이 아니라 계속 순환하는 관리 과정입니다. 네 단계 가운데 하나라도 약하면 다음 단계의 비용이 커집니다. 예방에 투자한 작은 비용이 대응과 복구에 큰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재난관리는 장기적인 투자로 이해해야 합니다. 국가 재난안전관리 체계는 중앙과 지역, 어, 주관기관과 지원기관이 역할을 나누는 구조입니다. 중앙에서는 행정안전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국가 차원의 조정과 지원을 담당하고 재난 유형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됩니다. 지역에서는 시도와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현장 대응을 총괄합니다.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운영되며 긴급재난 문자와 재난안전통신망이 정보를 전달합니다. 관리 체계가 작동하려면 조직도보다 권한과 정보의 흐름이 명확해야 합니다. 현장 책임자가 필요한 결정을 지연 없이 내릴 수 있도록 보고 기준과 지원 요청 절차를 평소에 단순화해야 합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에 맞는 첫 행동입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에서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춘 뒤 계단을 이용해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화재에서는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리고 경보기를 작동시키며 연기가 있는 곳에서는 낮은 자세로 계단을 이용해 대피합니다. 태풍과 호우 때는 하천과 계곡, 저지대 접근을 피하고 기상특보와 재난 문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동 요령은 평소 반복해서 익혀야 실제 상황에서 작동합니다. 행동 요령은 알고 있는 것과 몸이 기억하는 것이 다릅니다. 가족과 직장, 학교에서 대피 경로와 연락 방법을 짧게 반복하고 재난 문자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도 함께 연습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는 재난의 양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극한 호우와 폭염, 대형 산불처럼 강도와 변동성이 큰 사건이 나타나고 도시화와 고령화는 피해에 취약한 사람과 공간을 늘립니다. 자연재난 뒤에 정전과 교통마비, 통신장애가 이어지는 복합재난도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관리의 중심은 사후복구에서 사전 예방과 예측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지역사회가 충격을 견디고 회복하는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것도 핵심 과제입니다. 기후위험은 평균의 변화보다 극단값의 증가로 체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경험만으로 미래를 준비하기보다 여러 시나리오와 취약계층의 생활 조건을 반영해 적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세 번째 장에서는 재난안전, 계량정보 분석을 다룹니다. 계량정보 분석은 과학과 기술 활동에 반영된 데이터를 수치와 네트워크, 지식 맵으로 분석해 연구 흐름과 유망한 주제를 찾는 방법입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논문만 보는 것이 아니라 특허, 웹링크, 다운로드, 기관 간 협력 같은 다양한 흔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정보는 어떤 위험에 연구와 예산을 집중할지, 어떤 기관과 협력할지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계량 정보 분석은 연구비를 많이 받은 분야를 찾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 연결되지 않은 기술과 기관을 발견하고 실제 재난 문제를 해결할 협력의 빈틈을 찾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량 정보 분석은 1950년대 학술 정보의 관리와 평가에서 출발했습니다. 핵심은 많은 문헌을 하나씩 읽는 데 그치지 않고 문헌 집합 전체에서 반복되는 패턴과 연결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기술 개발 현황과 유망 기술, 선두 연구자와 연구기관, 국가 간 협력 정도, 분야 간 융합을 지표와 지도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판단을 대신한다기보다 전문가가 놓칠 수 있는 큰 흐름과 새로운 연결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헌의 수치가 높다고 해서 현장 적용성이 자동으로 높은 것은 아닙니다. 영향력 지표와 함께 재현 가능성, 공개 데이터, 실험 환경과 실제 현장의 차이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보 분석 방법론은 데이터베이스와 분석 도구의 발전에 따라 확장되었습니다. 스코프스와 구글 스칼러 같은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시작해 특허와 웹링크, 다운로드 이력처럼 논문 밖의 데이터도 분석 대상이 되었습니다. 분석 지표 역시
P 인용률 하나에서 H 지표, 분야별 영향력, 페이지 랭크, 네트워크 중심성으로 다양해졌습니다. 재난안전 연구에서는 어떤 논문이 많이 인용됐는지만 보는 것보다 어떤 주제가 새롭게 떠오르고 어떤 기관이 연결을 만들어내는지를 보는 것이 유용합니다. 지표가 늘어날수록 분석 목적을 먼저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탐색 단계에서는 넓게 보고 의사결정 단계에서는 몇 개의 검증된 지표로 좁혀가는 이중 구조가 실무에 적합합니다. 계량 정보 분석에는 빈도, 분석, 인용 분석, 공제자 네트워크, 키워드 동시 출현, 지식 맵과 같은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각각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합니다. 어떤 주제가 많이 다뤄졌는지, 어떤 연구자가 핵심 연결자인지, 두 분야가 언제부터 결합되었는지, 특정 기술이 어디에서 활용되는지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분석 방법을 먼저 정하고 데이터를 끼워 맞추기보다 정책이나 연구 기획의 질문에 맞춰 지표와 시각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분석법은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질문을 나누어 맞는 관계입니다. 빈도에서 출발의 연결과 시간 변화를 확인하고 마지막에는 전문가 검토로 결과의 의미를 확인하는 순서가 안정적입니다. 연구 프로파일링은 연구 결과의 집합에서 패턴을 식별해 연구 영역의 큰 그림을 얻는 방법입니다. 기존 연구 성과를 파악하고 연구자와 기관의 관계를 이해하며 새로운 기법과 주제를 탐색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문헌 검토가 소수의 논문을 깊게 읽는 미시적 접근이라면 연구 프로파일링은 수백에서 수만 건의 문헌에서 구조를 보는 거시적 접근입니다. 두 방법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적입니다. 프로파일링 결과는 연구자 평가표가 아니라 탐색 지도에 가깝습니다. 지도에서 눈에 띄는 공백을 후속 문헌 검토와 현장 검증으로 확인할 때 거시적 분석이 실제 기획으로 이어집니다. 소방 분야는 재난 안전 데이터 분석이 현장 의사결정으로 연결되는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출동 기록에는 발생 시간과 위치, 신고 유형, 출동 부대, 도착 시간과 처리 결과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모으면 어느 지역에서 어떤 유형의 신고가 반복되는지, 어느 시간대에 자원이 부족해지는지, 출동 동선에 병목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석 결과가 단순한 통계표에 머물지 않고 배치와 훈련, 예방 활동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소방 데이터는 출동 이후의 기록처럼 보이지만 예방 정책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신고를 주거 환경과 상권, 고령 인구 같은 지역 특성과 결합하면 사전 점검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소방 데이터는 사건이 일어난 뒤의 기록이지만 동시에 다음 사건을 준비하는 학습 자료이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신고 유형과 출동 패턴을 보면은 지역별 위험 요인과 자원 수요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동 건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위험이 크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 접근성이나 인구 규모, 관할 범위가 함께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분석에서는 건수와 비율, 시간, 거리, 현장 조건을 함께 놓고 해석해야 합니다. 건수 중심 분석은 규모가 큰 지역을 항상 위험하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인구와 면적, 노출 시간을 보정한 비율을 함께 사용해야 지역 간 비교가 더 공정해지고 자원 배분도 설득력을 얻습니다. 네 번째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관점을 실제 빅데이터 활용 사례에 적용합니다. 데이터는 현장에 흔적을 남기고 분석은 그 흔적에서 반복과 차이를 찾아냅니다. 하지만 최종 목적은 더 정교한 그래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줄이고 대응을 빠르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게 될 사례들은 대응, 시간, 출동 패턴, 지역별 화재 안전, 기상 위험, 교통사고와 생활 안전 데이터를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빅데이터 활용의 성패는 분석 기술보다 실행 연결에 달려 있습니다.
담당자가 결과를 보고 누구에게 어떤 조치를 요청할지 정해져 있을 때 데이터는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 운영 도구가 됩니다. 아바다 파이어 프로텍션 디스트릭트 사례는 소방 서비스의 성과를 대응 시간과 현장 도착 여부로 점검합니다. 90번째 100분의 수와 같은 기준을 사용하면 평균값만 볼 때 놓치기 쉬운 지연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빠르더라도 특정 지역이나 특정 시간대에 긴 지연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분석은 어느 구역에 소방서를 추가할지, 어떤 출동 기준을 조정할지, 서비스 수준을 시민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100분의 수는 보통의 날보다 지연이 큰 날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려면 평균과 함께 최악에 가까운 상황의 분포도 공개해야 합니다. 자원봉사 소방과 유급 소방의 운영 데이터를 비교하면 지역의 인력 구조와 출동 준비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단순히 어느 조직이 더 좋은가가 아닙니다. 지역의 인구와 거리, 출동 수요, 근무 가능한 인력, 교육 수준을 고려했을 때 어떤 조합이 지속 가능한지를 묻는 것입니다. 데이터는 조직 간 우열을 가르는 도구가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 설계를 돕는 자료가 되어야 합니다. 인력 구조의 차이는 지역의 생활 방식과 역사에서 비롯됩니다. 비교 결과를 바로 조직 개편으로 연결하기보다 출동 공백과 교육 부담 같은 구체적인 문제를 찾아 맞춤형 지원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요일별과 월별 의료 신고 패턴은 재난이 특별한 순간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반복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정 요일이나 계절에 신고가 증가한다면 구급대 배치와 병원 협력, 예방 캠페인의 시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래프의 높낮이를 곧바로 원인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날씨와 행사, 인구 이동, 신고 습관처럼 여러 요인이 함께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맥락 분석이 필요합니다. 계절 패턴을 활용하면 예방 홍보와 인력 배치의 시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달의 증가가 매년 반복되는지 한 번의 대형 사건 때문인지 기간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대시보드는 복잡한 운영 데이터를 한 화면에서 탐색하도록 돕습니다. 지도에서는 공간적 집중을, 추세선에서는 시간에 따른 변화를, 네, 세부 필터에서는 신고 유형이나 지역별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대시보드는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보여주지 않고 사용자가 질문을 받고 가며 필요한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게 합니다. 재난안전 담당자는 대시보드를 보는 순간 무엇이 맞나에서 멈추지 않고 왜 이곳에서 이때 이런 유형이 반복되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대시보드는 질문을 바꾸어 보는 탐색 공간입니다. 첫 화면에서 이상 징후를 찾은 뒤 원자료와 현장 담당자의 경험을 확인하는 절차를 넣어야 시각적 패턴을 성급한 결론으로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안전지수는 여러 위험 요인을 하나의 지표 체계로 묶어 지역을 비교하려는 시도입니다. 지역을 선택하면 화재나 재난 관련 지표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취약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복잡한 현실을 요약한 결과이므로 순위만으로 지역의 안전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요소가 점수에 크게 기여했는지 개선 가능한 원인이 무엇인지까지 살펴봐야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종합지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신호로 활용할 때 가장 유용합니다. 점수가 낮은 이유를 세부 지표로 분해하고 개선 뒤 점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추적해야 지수가 정책학습에 기여합니다. 요인별 화재 건수 분석은 전체 화재가 많다는 사실을 넘어서 어떤 조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 보여줍니다. 지역별 화재 안전 지수를 비교할 때도 총 건수와 월 평균, 시설 특성, 인구와 노출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재가 적은 지역이 반드시 더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와 기록의 차이, 인구 규모, 건축물 구성도 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표는 원인을 찾기 위한 출발점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화재 안전 지수는 비교를 돕지만 지역의 맥락을 지우지 않아야 합니다. 오래된 건축물, 취약한 전기 설비, 소방차 접근성처럼 실제로 바꿀 수 있는 요인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재가 발생한 장소를 시간과 유형별로 나누면 예방 활동의 초점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계단과 작업실, 창문과 분전반, 주방과 영업 공간은 서로 다른 위험 요인을 가집니다.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대에 화재가 집중되는지 알면 점검과 교육, 시설 개선을 더 정밀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데이터 분류 체계가 너무 거칠면 중요한 차이가 사라지고 반대로 지나치게 세분화하면 반복 패턴을 보기 어려워집니다. 장소와 시간의 조합은 예방의 표적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간대의 주방 화재라면 점검 시기와 교육 대상을 좁힐 수 있어 같은 예산으로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강풍 위험성 지표는 위해성, 노출성, 취약성을 결합해 위험을 바라봅니다. 강풍주의보 발령 횟수와 최대 풍속은 위해성을, 어린이와 고령 인구, 유동 인구는 노출성을, 간판과 같은 시설물은 취약성을 나타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구조의 장점은 같은 바람이라도 지역의 사람과 시설 조건에 따라 피해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점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 지도는 승의를 매기는 돼서 끝나지 않고 어떤 요소를 먼저 개선할지 알려줘야 합니다. 위험도는 바람의 세기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노후 시설물과 보행 동선, 대피 가능한 실내 공간을 함께 확인하면 지표가 실제 정비 사업과 주민 안내로 연결됩니다. 교통사고 분석에서는 발생 지역과 도로 형태, 사고 유형, 피해자와 가해 차량의 조합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보행자와 차량의 충돌, 교차로와 단일로의 차이는 예방 정책의 방향을 달리하게 합니다. 사고 건수가 높은 곳을 단순히 단속 대상으로만 보기보다 보행 환경과 시야, 신호 체계, 차량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데이터는 사고 이후에 책임을 묻는 자료이면서 동시에 사고 이전의 위험을 발견하는 예방 도구이기도 합니다. 사고 지도는 과거의 결과를 표시하지만 설계와 운영을 바꾸면 미래의 위험 지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장 관찰과 주민 의견을 결합해 데이터에 드러나지 않는 보행 불편도 함께 찾아야 합니다. 벌집 제거와 벌 관련 신고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면 생활 안전의 공간적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대형 재난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계절과 장소, 주거 형태, 공원과 녹지 분포에 따라 반복되는 위험을 보여줍니다. 지자체는 신고가 집중되는 시기와 장소를 파악해 사전 안내와 순찰, 대응 인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생활안전 데이터의 가치는 작은 사건을 모아 지역의 예방 역량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생활안전 신고는 작아 보이는 사건도 반복되면 중요한 계절 신호가 됩니다. 신고의 위치와 시간, 주변 녹지 정보를 함께 보면 사전 제거와 안내를 언제 어디서 시작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와 네트워크 과학, 재난안전 계량 정보 분석, 그리고 현장 활용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데이터의 양보다 데이터가 무엇을 대표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재난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사람과 기관, 시설과 정보가 연결된 네트워크 속에서 발생합니다. 셋째, 분석의 목적은 예쁜 시각화가 아니라 예방과 대비, 대응과 복구의 품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질문을 통해 여러분의 현장에 어떤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의를 마치며 한 가지 실천 질문을 남기겠습니다. 여러분의 조직에서
이미 수집하는 데이터 가운데 아직 연결하지 않은 위험 신호는 무엇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연결이 더 빠른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